뉴욕 증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진 데다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이 아일랜드 금융권 구제금융 지원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4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WTI는 2.3% 급락한 $80 44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내 19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경기 침체를 견딜 수 있을지를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보다 0.2% 상승했습니다. 가격 등락이 심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비 11.7% 감소한 51만 9천 채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수능일 때문에 저희가 방송 시간을 1시간씩 늦췄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들려온 악재 때문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또 경계하는 움직임도 분명 나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버냉키 의장에게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를 또 전달하면서 시장에서는 또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자증권 양재점의 박현옥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미국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지수 다우 지수는 지금 0.8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는 지금 1.5% 정도, 그리고 미국 S&P 지수는 0.42%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S&P 지수는 0.02%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0.25% 정도, 그리고 다우 지수는 0.14% 정도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포인트로는 지금 다우 지수가 15.6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6.17%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2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도 나왔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 CPI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예, 지금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0.2포인트를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상치보다는 0.3% 하회를 한 거고요. 근원 CPI는 3개월 연속 제자리를 머물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0.6%는 오르긴 했지만요. 어찌되었든 1957년 이후 사상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 억제가 확인되었고, 그리고 연준 양적 완화 정책에 힘이 실려 있는 그러한 지표 발표였습니다. 네, 인플레가 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CPI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주택 관련한 그런 지표들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저희가 예전에 전달해 드린 바 있는데요. 주택 시장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10월 주택 착공이 전월 대비해서 12% 감소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주택 착공은 실제 51만 9천 건으로 10월이 9월보다도 12%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지표는 지난해 4월 사상 최저치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예상치가 59만 8천 건이었는데 이거보다도 하회한 지수를 나타냈습니다. 사상 최저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이 또한 연준의 2차 양적 완화에 힘을 실려주는 그러한 지표로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도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모기지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네. 지난주 모기지 신청자 수가 14%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양적 완화 측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에게 이 공화당 지도부 4명이 이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2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 코멘트가 주식시장에 부담을 줬다 이렇게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라드 총재는 연준 내에서 자산 매입 규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코멘트를 했고요. 국채 매입을 재개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코멘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산 매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또는 연준이 양적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에 대한 관측에 대한 그 연준의 생각은 시장의 생각을 승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애매모호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네.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참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또 미국에서 금융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연준이 대형은행 19곳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행 배당 늘리려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보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 그 금융주가 다우지수의 하락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JP모간 체이스가 1.09% 하락을 했고요. 웰스파고가 1.21% 하락,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먼 채권자에게 5억 달러를 상환해야 된다는 코멘트 때문에 2.68%를 하락하는 등 금융주가 다우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은행들이 배당금을 내놓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연준은 밝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한 소식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죠. 생필품에 대한 물가를 통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예, 중국 정부가 생필품 물가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국무원이 인플레를 억제를 필요하다라는 암시적인 정부 정책을 얘기를 한 거고요. 필요할 경우에 물가를 한시적으로 통제하겠다. 또한 농산물 등 생필품 가격을 역시 또한 통제를 하겠다. 또한 정부 추가 긴축이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 미국 쪽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 유럽 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유럽 소식과 미국 소식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예, 유럽, 영국 FTSE 100 지수는 0.18% 올랐고요. 10.6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0.55% 올랐고요. 36.8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프랑스 CAC 40 지수는 0.79% 올라서 29.88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지수는 유로화 강세와 더불어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아일랜드의 재정 문제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EU도 상당히 분주한 것 같습니다. 영국과 함께 공동으로 좀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문제 해소 기대감으로 전반적인 유럽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영국에서도 보시면 6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보시면 에어 프랑스 2쿼터 순이익이 2.9유로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고요. 말씀하신 영국 아일랜드 지원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EU와 IMF가 아일랜드 은행을 공동 실시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EU와 IMF가 적극적으로 유럽 위기 타개를 위해서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부터 아일랜드 은행 조사를 하고 그리고 부실은행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를 하고 EU IMF가 개입으로
EU IMF 개입으로 아일랜드 국채 가격이 회복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아일랜드도 그 EU IMF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방안 개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과 그리고 또 IMF가 아일랜드 은행들에 대해서 이 장부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 밤부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EU IMF가 금융기관의 은행들의 장부를 조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자금 지원이 되기 전에 듀 딜리전스 실사 측면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저희 나라가 1997년도에 IMF 긴급 자금을 받은 것처럼 그런 전면적인 자금 지원은 아닌 간접적인 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일랜드 측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 위해서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외부에서 살펴봤을 때는 아일랜드 문제가 그다지 쉽게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합의점을 점차 찾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금값 움직임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가는 중국 긴축 우려 속에서 4주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WTI가 81.04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금값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 온스당 1336.9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1.5달러가 하락을 한 수치입니다. 유로는 말씀드린 대로 달러 대비 상승을 했는데요. 0.0031달러 상승을 해서 유로당 1유로당 1.352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양적 완화 지지하는 경제 지표 첫 시간에 코멘트 해드린 것처럼 그 경제 지표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79.08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주요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밤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0월 경기 선행 지수가 있고요. 요거는 예상치는 0.5%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0.3%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10월 경기 선행 지수가 조금 더 나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10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상은 5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과거는 1위였기 때문에 이 또한 컨센서스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43만 건수였는데 예상은 44만 1천 건수로 실업수당은 다소 상승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있나요? 예, 지금 4개 기업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네. 시어스 홀딩스가 기존에 0.81% 마이너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시어스 홀딩스는 다소 실적이 좀 약화되는 마이너스 1.07% 영업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스테이폴스는 기업이 좀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보다는 0.39%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컨센서스 예상은 0.4%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델과 갭 또한 소폭 영업 실적이 상승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델은 0.23% 대비해서 컨센서스는 0.33%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갭 같은 경우도 0.44%였는데 이전치가 예상 컨센서스는 0.48%로 컨센서스 어닝에 대한 컨센서스가 약간 다소 높은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양재지점의 박현욱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죠.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초반에 상당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많이 만회를 했거든요. 뭐 장이 빠지면 연기금에서 매수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뭐 옵션 만기 폭탄 때도 네. 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방어를 좀 시도를 했지만 뭐 여의치가 않았죠. 워낙 급격한 변수였으니까요. 네. 최근에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가 막 기관은 1900선에서는 좀 매수권에 특히 이제 IT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매수를 해줘서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흐름인데요. 네. 일단 뭐 연기금이 들어올 때는 기관 쪽에서 들어올 때는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체감적인 지수는 뭐 지수는 빠졌지만 체감 지수는 네.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장을 바라보다가 좀 깜짝깜짝 놀랐던 게 현대차, 좀 자동차 관련주들에서 뭐 개별적으로 또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시총 2위로 또 올라왔어요. 뭐 기존 주도주들은 지난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주도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도할 흐름을 네네. 나타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금의 이런 것이 계속 지금 선택과 집중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기존의 뭐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하나케미칼, 호남석유화학, 네. 뭐 두산인프라화 이러한 종목들로 기존의 기존의 전기전자를 뺀 뭐 화학, IT, 자동차 네. 그런 좀 기계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을 취하시되 네.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네. 저가 매수해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전기전자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긴 했는데 전기전자 쪽 아쉽긴 아쉬워요. 뭐 전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서 뭐 다시 또 주도주로 부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낙폭을 좀 키웠고 뭐 오히려 크게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뭐 흐름상의 그 종목별 순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외국인들이 크게 이제 그 전기전자 IT 쪽에서 좀 매수를 좀 집중하다가 어제 하루 쉬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뭐 종목별 흐름이 좀 약간 안 좋긴 했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IT는 분명히 올해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에 뭐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기회에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안 좋았던 LG전자조차도 어제 이제 좋은 흐름,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IT,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 LG전자 이런 대형 IT주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네.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장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도 지금 우리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고요. 유럽 쪽도 상황을 지켜봐야 되죠. 미국도 봐야 되죠. 중국까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의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변수라고 해서 뭐 딱히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악재들이 얼마나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럴 텐데요. 일단은 악재는 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S&P 500 기준으로 해서 정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는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중국 시장 차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변수라고 나타내는 악재들이 유로존의 재정 문제, 아일랜드 쪽 문제죠. 그 다음에 중국의 긴축 우려, 그 다음에 미국의 영적 완화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어제 또 새벽에 나왔죠. 은행주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악재로 나오는데요. 한번 잠깐 차트를 한번 보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게 S&P 500 지수인데요. 공격적으로 보면 지난 4월달 1200선을 터치를 하고 나서 신고가가 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 중국 상해종합지수 차트인데요. 이것도 역시 4월달 고점 3000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새로운 고점이 나오고 나서 급격히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나올 만한 그러한 재료들이었는데요. 왜 이 시점에 와서 정고점을 뚫고 바로 쉬어가는 국면에서 나오는지 그런 국면들은 본다고 하면 악재를 좀 찾아가는 국면이 아니었나. 네네. 이미
기존에 나왔었던 것들인데 네.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구실이었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뭐 유럽 재정 문제 같은 경우도 그전에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바고요. 중국의 긴축 문제는 뭐 올해 연초부터도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문제 아닙니까? 네. 뭐 계속 금리가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연착륙을 시도할 것이다. 네. 그러다 보면 뭐 계속 좀 조정권에 있었어야 되는데 네. 이미 주가 지수는 올해 연초 대비 7월달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후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기간 조정, 주가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재상승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그 성장통이 아닌가 일단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하나 더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오늘 옵션 만기 쇼크 위에 네. 환율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좀 약간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흐름들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지난 2주간 그 차트가 이제 올라가는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맞춰서 국내 뭐 차트도 국내 환율도 이렇게 세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이런 그 환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주춤거리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도이치의 그 물량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본다고 하면 더 이상 환율에서 뭐 그렇게 수익이 날 것이 없다. 그러한 부속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시장 환율이 조금 더 상승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관망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들 일자별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보게 되면 1조 3천억 원 옵션 만기일 때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 후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가 싶다가 어제 다시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네.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선물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월 11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2조 원 이상 일단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더 조정을 주겠다는 그런 신호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1900선 이하에서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가 지수는 오늘 뭐 일단은 조정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주는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오늘 주가 지수가 뭐 갭상승해서 나온다고 하면 어제 충분하게 1870선에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만약에 오늘 떠서 나온다 그러면 정강 후약 패턴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오늘 뭐 떠서 나오지 않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1900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의 매수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또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매국인들의 매수력이 많이 둔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흐름 보면 네. 그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그 종목별 장세 흐름들 기존의 주도주들이 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들 보게 되면 네. 랩형이라든가 이제 그 자산 쪽에서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옵션 만기 쇼크의 이제 후폭풍으로 그런 자산 운용사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지금 일부 자금들이 이탈을 한다는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시장의 매수 주체의 한 축이었던 자산이나 랩 쪽에서 일단은 그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급상에 약간의 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급 공백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약간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일단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차트를 보시면 일단 어제 1870선 부근에서 뭐 지지를 받고 네. 좀 나오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역시도 이번 주 역시도 일단 61선이 한 1860선에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1870선에서 1880선이 좀 지지가 되는지 네. 여부와 그다음에 1910선을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를 보시고 매매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그렇다면 업종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죠. 이 어떤 업종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유효한지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업종들에 대한 그런 관심은 뭐 계속 유효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학, 운수장비, 차하고 조선, 기계 이런 것들 LG화학, 소남석유화학,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기존의 주도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맞으실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좀 등락이 있었던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중국 관련 소비재주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IT들 대형 IT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요청을 했는데요. 뭐 일단은 그러한 대형 IT주들 외에도 내년까지 좀 실적이 좋을 만한 그런 그 아몰레드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네네. 좀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몰레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OCI 머티리얼스, 뭐 AP 시스템, 새롭게 추가되는 테크노 세미캠 등이 있겠는데요. 이런 네.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셔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앞에서 예상을 해 주셨을 때 1900선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일정 부분 뭐 정강 후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략을 예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따른 또 전략도 약간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올랐을 때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각각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뭐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수급을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더 커지지는 않는지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수급인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호재성으로 나올 만한 호재는 별로 없습니다. 네네. 악재들만 이렇게 좀 난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했을 때 단기적으로 빠진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만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수급 흐름, 그 다음에 환율이 오늘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두 가지 모습을 좀 체크를 하시고 지수가 1880선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1900선을 1910선을 회복을 해주는지 보시고 관망을 하시고 일단은 매매 비중과 그 전략을 세우시는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압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관심 종목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관심 종목은 그 IT 관련주인데요. 테크노 세미캠입니다. 국내 1위의 반도체 LCD 시가격 생산 업체인데요. 일단은 뭐 전방산업 호조와 생산 능력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성장,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면서 내년도까지, 내후년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실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2009년도 매출액 2,900억에서 2010년 3,500억, 2011년 4,800억, 2012년 6,400억으로 네.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테크노 세미캠이라는 개별 종목이 일단 갖고 있는 그러한 사업 다각화 네.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지금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전방 사업들이 이제 반도체 LCD가 올해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도체 LCD 시가격 생산업체 1위인 테크노 세미캠이 내년에 반도체와 LCD 쪽이 좀 올해 4분기를 저점을 해서 내년에 좋아진다고 볼 때 일단은 지금 그런 주력 사업 매출이 매년 지금 1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용에서 IT용으로 아몰레드 시장이 지금 상당히 거대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측면들을 본다 그러면 최근에 아몰레드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요. TSS라는 자회사와 LTK를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싱글러스 사업의 후공정 사업을 이제 담당할 TSS하고 그다음에 LTK는 이제 2차 전지 리드탭을 생산을 좀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노 세미캠의 사업 흐름을 본다 그러면 네. 기존에 이제 LCD 반도체 시가격에서 싱글러스 및 2차 전지까지 내년도 시장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확보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한번 흐름을 본다 그러면 워낙 좋은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뭐 올해 4월 달에 2만 원대에서 벌써 3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흐름은 아몰레드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 이제 반영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기존의 실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수급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이제 기관들 수급 흐름이 괜찮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8월달 흐름들, 9월달, 10월달 들어오면서 이게 적색 부분이 이제 매수 부분인데요. 네. 이런 흐름들 보신다고 하면 뭐 9월달에도 그다음에 10월달에도 계속적으로 기관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괜찮은 흐름이고 실적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크노 세미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조재석 부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가 목표가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은 뭐 시장이 좀 계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나기 때문에 어제도 29,000원대 왔다가 네. 지금 뭐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31,000원대를 회복을 했는데요. 일단은 가격은 뭐 주가가 이제 그 지수가 단기적인 변동성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가격을 좀 확보해 놓으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5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한 3만 원 선. 매수 목표가는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들이 4만 원을 대부분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36,000원 한 20% 정도 수익을 바라보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61선이 위치하고 있는 28,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노 세미캠 살펴봤고요. 교보증권 양평동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오는 12월 중순 실시될 사장단 인사에서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킨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관료사회를 개혁하고 민간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등용한 민간 전문가들이 잇따라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민화 기업부민관이 돌연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국세청의 이지수 초대 납세자 보호관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비소비 지출 항목인 이자 비용이 17.3%로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과 상관없이 시중은행이 금리를 미리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뀝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어려운 근로자가 단축근로를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2개 시험지구 120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희 회장이 이 젊은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그에 대한 소식을 얼마 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네, 이건희 회장이 세대교체를 계속 주장했었는데요.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올 12월 중순께 실시될 사장단 인사에서 장남인 이재용 부사장, 삼성전자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킨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이재용 CEO 시대를 맡게 되고 이에 맞춰 젊은 조직으로 우리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어제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참관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개육하는 자리에서 이 부사장의 승진을 결심했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부사장의 사장 승진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연말 인사에서 이재용 CEO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사 및 조직 개편 작업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부사장은 1991년 삼성전자 부장으로 입사한 뒤 19년 만에 삼성그룹의 최고 경영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어떤 역할을 맡을까 하는 점인데요.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직책인 최고 운영 책임자 COO처럼 특정 사업부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 전반을 볼 수 있는 역할을 이 부사장이 맡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세대 교체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68년생인 이 부사장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젊은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승진한 삼성 사장단의 평균 나이가 53.7세임을 감안하면 고참 CEO들의 퇴진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재용 CEO 시대의 개막은 동시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가속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맞물려서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삼성그룹은 현재 순환출자 구조에서 벗어나 지주회사 전환 등 다양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사장의 경영 능력이 전혀 검증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네.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직도 자식에게 대를 물려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거리인데요. 삼성이 개인 기업이긴 하지만 각종 인프라와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국민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젊은 문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대로 대를 이어서, 승계를 받는다라는 데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 관련 소식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공직하면은 일반적으로 철밥통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나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움직임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외부 전문가들을 공직사회에 앉히려고 했던 시도는 많았지만 계속 실패된 적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됐습니다. 이미나 기업 호민 간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관료사회의 지나친 순혈주의 문화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현 정부가 표방하는 대중소기업 상사의 공정사회 작업을 최전선에서 수행해온 이미나 기업 호민 간이 지난 16일 돌연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어제는 국세청의 납세자 호민간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수 초대 납세자 보호관이 자리를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수혈 전문가들이 조직을 떠난 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출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들의 떠나는 이유는 대부분 일치하는데요. 바로 관료사회의 높은 벽에 가로막힌 현실을 참지 못한 때문입니다. CEO 출신 대통령이 관료계획을 입이 닳도록 말하고 탁상 행정과 처벌통을 깨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들여오지만 관료사회 특유의 그들만의 리그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인데요. 이미나 호민관은 그나마 자신이 나가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관료사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독립성 훼손이라는 단어를 20차례 이상 언급하면서 기관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있어 강하게 항의했지만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호민관실의 한계로 중소기업 실태 조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호민관실이 통제받는 시점이 바로 제가 물러날 때라고 생각해서 결국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는 특히 청와대까지 여러 차례 독립성 훼손 문제를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결국 부정적인 대답만 들었다고 소개했는데요. 민간 출신이 관료사의 벽을 넘어 자신의 소신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사례였습니다. 어제 돌연 사의를 표명한 이재수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은 백용호 전 청장이 지난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새로 만든 자리인데요. 국세청장이나 도서국장의 사정 협의 없이 세무종사의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 등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년의 임기 중 1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데도 그만두기로 했는데요. 네.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안팎에서는 민간 전문가로서 관료 조직의 견제를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는데요. 시중금리가 이미 많이 올라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 이자 비용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이자 비용이 17%나 늘어났는데요. 네. 경기 회복이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버는 것에 비해 소비가 더 많아지면서 가계빚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비소비 지출 항목인 이자 비용이 17.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분기 연속 17%대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과 상관없이 은행들이 이를 선반영해 금리를 미리부터 인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면 가계 이자 비용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자마자 시중은행들은 재빨리 양도성 예금증서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가량 올렸었는데요. 앞으로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서 시중은행들은 이를 선반영한다면서 대출금리 인상을 미리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 결과로서는 당연히 서민들의 가계이자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전국 2인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은 366만 6천 원으로 지난 3분기보다 6.1% 증가했습니다. 수출 증가와 내주 호소, 추석 효과가 겹치면서 4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는데요.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 소득도 올해 1분기 4.4%, 2분기 4.9% 등이었지만 3분기는 3.0%에 그쳐 올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가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딱 5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유연하된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매달 50만 원씩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통상임금의 어느 일정 부분을 받는 비율제로 바뀝니다. 네. 일률적으로 월 50만 원씩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는 통상임금의 40%로 바뀌는데요. 다만 소득 격차를 감안해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예고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내 이직하는 비율이 지난해 34.2%에 달하고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직장 복귀를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 복귀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를 바로 그만두기보다는 다시 회사에 복직하는 경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함께할 경우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새로 도입됩니다. 고용부 측은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도입으로 평균적인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50만 원에서 61만 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함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은 수험생들과 이 학부모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잠시 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번 수능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201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이죠. 전국 120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데요. 올해 수능은 최근 9년 내 가장 많은 71만 2천여 명이 응시해 여느 해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 수능도 대체로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네. EBS 수능 교재와의 70% 출제 연계 약속이 지켜질지도 관심사인데요. 수험생이 늘어난 데다 2012학년도 수능 시험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리 나형에 미분과 적분이 추가되는 등 입시가 바뀌기 때문에 재수 기피 현상이 두드러져 수능 이후 치러지는 수시 2차 정시 모집에서 경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즉 내년부터는 미분과 적분을 시험 볼 때 새로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낀 수험생들이 재수를 기피하면서 올해 안정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시험 난이도는 쉽게 출제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해 쉬운 수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 부담 경감을 최대 목표를 내세우는 정부로서는 수능 난이도가 사교육 시장에 직접적인 여파를 미치는 만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어려운 수능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단순히 수능 시험을 쉽게 낸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쉬운 수능의 경우 분별력이 떨어지고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과외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올해 수능 출제 문항의 70%를 EBS 교재 연계에 내겠다 공언 상태여서 교과서와 EBS 교재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BS 교재와 수능시험의 연계 비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십수년간 계속되어 왔던 얘기이고 EBS 교재 공부를 기본으로 한 데다가 그 이외에 학원 공부와 과외 공부를 추가로 한 학생들이 더 많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헌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 매년 수능 한파로서 아침은 추웠었는데 오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쪼록 많이 준비한 만큼 별탈 없이 무사히 시험을 잘 보고 모든 수험생들이 기대를 하는 그런 수준의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교재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센정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우리 증시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출발 센정시에서 출발 상황 분석을 좀 해보고요. 투자 전략까지도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